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62페이지? 보수할 차례? 네, 이제 중개 보수. 뭐, 보수 파트에서는 뭐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뭐,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시고 쭉 다는데 보수 파트는 쉬워요. 되게 쉬워. 하기야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 그죠? 나 쉬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마이너 못 맞춰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 과목은. 자, 그러면 중개 보수 들어갈게요. 자, 중개 보수가 뭔지 아시죠? 중개 보수가 뭡니까? 개공이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를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그죠? 일해주고 받는 돈, 중개해주고 받는 돈. 이거 중개 보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개념 뭐 공부 안 해도 다 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알아야 돼요.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발생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발생입니다. 자, 칠판 가보세요. 이게 건축물이고, 자, 의뢰인입니다. 자, 가부 건물을, 갑이 개공에게 팔려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러세요? 중개해달라 그러면?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맺는 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러면 개공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켜 주죠.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 잘 봐봐요. 그럼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자, 중개계약을 맺을 때 발생할 것 같아요? 거래계약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야? 근데 뭐라고? 아, 중개계약이라고? 컨닝의 대가야. 이 앞쪽부터 컨닝을 아주 졌어요. 하여튼 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자,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쉽죠. 근데 이 청구권 자체는 이 청구권이 뭐예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이 청구권 자체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생 시기 그러면 무슨 계약이라고 공부해야 돼요? 중개계약이라고 공부해야 되고, 행사 시기 그러면 거래계약이야.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자,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이제 청구권의 권리 자체는 중개계약 시에 이미 거래계약 체결을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 그래서 이제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뭐 한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개계약 동그라미, 발생 동그라미 쳤어요. 발생. 뭔 생? 발생. 오, 좋아. 이해되셨어요? 네. 발생은 무슨 계약 시에 발생한다? 중개계약. 근데 행사를 하려면 거래계약.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보수 청구권은 행사 요건이 있죠. 그 행사 요건 동안에 줬어요, 제목에. 행사 요건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의뢰가 들어와야 되고.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의 인과관계? 개공 후 중개 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행사 요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의뢰가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 세 번째 인과관계.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건 뭐예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있냐 없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추상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내가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 공부해서 아주 가볍게 팔았네. 조금 발음 세게 하면 빨래 뭐 이렇게. 좋습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럼 잘 봐보세요. 자,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어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은 A가 소개 안 해줬어요. 이걸 제3자라 그래요. 이렇게 거래 계약이 딱 이루어졌다. 자, A는 을을 소개해 줬는데 계약이 안 되고 갑은 병하고 계약했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건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 이런 거 인과관계 없는 판례. 이건 판례거든요.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잘 봐보세요. A는 을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을은 비싸다고 그러고 갑은 제값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됐어. 그래서 계약이 안 됐어.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개공 빼버리고 계약을 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다는 판례.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옛날 우리가 이거 전속 중개할 때 이런 경우 배웠죠. 그럼 얼마를 받아낸다 그랬어요? 위약금으로? 중개 보수 그래요. 중개 보수 얼마? 아니, 우리가 배웠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낸다 그랬어요? 중개 보수의 50%요 해당하는 금액. 그래, 해당하는 금액. 아주 좋았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 아주 좋아.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랬고. 근데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법의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반 중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런 경우는 판례가 나와 있어. 항상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판사가 이런 경우도 벌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분들이 신의 성실 원칙이 위반했기 때문에 보수 지급하라.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을까? 똑같이 해당하는 금액? 그런 건 아니요.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개공이 기여한 만큼. 전속에서는 위약금으로 전액 지급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 중개 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어서 판사가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이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같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판례는. 여기는 판례가 없고 내가 이야기한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 가지를 공부하면 돼요.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행사요건 끝.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청구권은 소멸이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다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거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거래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되볼 수 있어요. 자,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딱 체결됐다가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러면 이때 개공은 중개 보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인에 따라서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개공은 뭐 때문에?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이건 보수 받아내, 못 받아? 이건 보수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공이 물건 중개하려면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자 없이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공이 하자를 제대로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제대로 하자 사실을 설명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사다 보니까 하자가 너무 심해. 그럼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들어보셨어요? 하자 담보 책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배웠죠. 채권법에서 자 뒤쪽에서. 이 담보 책임을 물어요. 담보 책임을 물어서 이 계약을 을이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확인 설명을 잘 못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개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오히려 손해 발생하면 뭐까지 해야 돼?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이제 개공이 원인을 제공해야 돼 보수를 못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 사정 때문에 해제될 수 있어요? 의뢰인, 거래 당사자. 그러면 이때는 중개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그죠? 을을 소개하고 계약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중개 완성이 언제 중개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중개 완성이란 단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개 완성. 개공이 중개를 끝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 넘어갈 때가 중개 완성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하면 중개가 완성돼. 그죠? 그러면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매도 며칠까지 잔금 지급해라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지급을 하지 않아요. 중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요. 매도 며칠까지 지급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개공이 잘못한 거였어요? 매수인이 잘못한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했죠. 이런 경우는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개공은 중개 완성을 시켜서 안 시켜서? 이 중도금 잔금은 중개 완성이 아니라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계약 무슨 행위? 이행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개공이 잘못한 거 아니죠. 매수인이 잘못한 거지. 이해되세요? 이때는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을이 잘못해갖고 계약을 해지되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보수 받아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그러면 한쪽에서 받겠어요? 양쪽에서 받을 거예요. 을이 잘못하고 계약 해지됐어. 그럼 을에게만 받겠어요? 값을 각각 받아내겠어요. 중개 보수. 을에게 다 받아? 원래 보수는 양쪽에서 받는데 이럴 때 을이 잘못해서 을에게 다 받아? 아니면 양쪽 다 각각 받아? 한번 찍어봐. 좋아. 뭐라고요? 오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아, 찍신이 안 들어왔어. 예, 예. 아, 양쪽 다 받아? 어차피 계약금 받았으니까 둘 다. 아니, 그렇게 대답해. 둘 다 받는다. 이렇게. 을에게만? 예, 둘 다. 여기. 둘 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억지로 외우지 말고 개공은 중개 완성을 시켜줬어 안 시켰어? 시켜줬어요. 개공은 다 끝내서 자기 할 일을 끝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양쪽 다 받아. 만약에 이쪽에서 받는다 가정을 해봐. 이 사람은 잘못하니까 자기가 돈을 주는데 갚을 것은 내가 못 줘 그래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은 양쪽 받아.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고 일단은 자, 개공이 잘못 없이 해제되면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개공 고의 과실 해제되면 못 받고 의뢰인 사정도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틀려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양갈 1번 보세요. 4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기 또 뭐라 쓰세요.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보수 청구권이 뭐한다? 소멸동을 하네. 이제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미 받은 돈은 못 받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됐어요? 예. 근데 2번에 누구 사정으로? 당사자 사정 동그라미.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받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받는다 해도 틀리고 못 받는다 해도 틀려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제목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수 파트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론 문제는 이 보수 범위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그 별표가 많이 붙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범위 한도, 이거 1년 내 해도 막 틀려. 내용도 어려운 것도 없어. 보수 강의하면 여기 뭐 1년 내 강의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자꾸 틀려. 그럼 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범위 한도.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돼요. 주택하고 또 주택 외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르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령에는 자, 칠판을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자,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을 얼마를 규정하고 있느냐? 0.9%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내입니다.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 등은 0.8이야. 그럼 이 등이 뭘까요? 등? 이 등. 에? 다른 거 구체로 뭐? 전세나 저당 이런 거 말해. 매매 교환이 아닌 거. 매매 교환이 아닌 거. 이건 상한 요율이 0.8이야. 최대가 0.8. 매매 교환 최대가 얼마? 0.5.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도 조례 요율표가 있어요. 요율표가 있다고. 그러면 천안 같으면 뭐예요? 충청남도 조례표가 있다고. 그럼 조례표대로 받는 거예요. 조례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표 걸어놓고 그냥 맞춰서 받으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는 지금 천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천안 서북구에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충남도 조례죠? 시도니까 충남도 조례가 전 요율표가 있고, 근데 물건은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조례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범위 내에서 다 조례가 규정이 돼요, 정해져요. 그러면 이거 뭐 서울에는 5억짜리가 0.4인데 충청도는 0.5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요율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할까?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까? 둘 중 하나예요. 요율표가 같으면 좋은데 대부분 시도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천안에 들어도 강남에 있는 물건, 부산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따라서 보수를 받을까? 자, 물건 소재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사무실. 오, 좋아. 에? 아, 사무실 같은데. 사무실 찍었어요? 어르신. 물건. 예,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유. 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할까? 이유는 없어.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왜? 고기가 알아야 되니까. 요율을 알아야지 그 자기들도 보수 얼마인지 아니까. 게시하라 했잖아요. 만약에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요율표 벽에 다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서울시 거, 충청남도 거, 경기도 거, 강원도 다 게시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온 벽이 요율표로 도배를 할 거예요. 근데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개만 게시하면 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청남도 조례표 하나 걸어놓고 서울 거 해도 충남 기준으로 받고 부산 거 해도 충남 기준으로 받고 천안 거 해도 충남 기준으로 받아. 딱 하나만 걸면 되잖아요. 서울 사람은 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받으면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그러면 또 칠판 봐보세요. 이 법인 개공이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주사무소는 서울, 분사무소는 천안, 물건 소재지는 부산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어. 그러면 요율이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서울시 조례표가 있을 거고 조례표가 정한 요율표가 있을 거고 여기는 충남도, 여기는 부산, 광역시 나와 있겠죠?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네요. 다 다르면. 법인 경우는 주사무소 따로 분사무소 따로 이렇게 물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느냐 이 문제예요. 아, 사무소를 기준으로? 거래한 사무소? 아주 좋았어요.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충남도 조례를 적용하겠죠? 그럼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물건은 무조건 아니야. 물건은 무조건 아니야. 아까 사무소 기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했던 사무소. 그리고 또 분사무소가 대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천안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도 중개하잖아요. 그럼 뭐? 아니, 분사무소가 천안도 하나 있고 대전도 있어. 그럼 뭘? 대전시. 그죠? 대전에서 했다라면 분사무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거래했던 사무소야. 이해됐어요? 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또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택은 시도 조례 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 상한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상한요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 이것부터 잡아야 되네. 주택 외. 상가. 그렇지. 상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맞죠? 또 토지. 또 임모. 또 광업재단. 또 공양재단 있어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주택 외로 봐? 예, 주택 외로 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외로 보여요. 근데 오피스텔은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 외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택 외에는 법에서 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이랬어요. 상호 협의, 의뢰인하고 경호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상한율이 0.9야. 얼마? 0.9. 이 범위에서 협의. 그러면 의뢰인은 돈을 많이 줄라래요? 적게 줄라래요? 0.2%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개공은 0.9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이 줄다리기 하다가 0.5로 합의 보자 그러면 0.5가 되는 거고 0.9로 합의 보면 0.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요일이 합의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차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택은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규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 외에는 매매든 임대든 전부 다 상한 요율이 얼마? 0.9.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해도 0.9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토지 임대해도 0.9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딱 봐봐요.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표 게시하고 거기 받으면 돼. 5억짜리 0.4 받으라면 0.4% 요율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뭐라면 주택 외 같은 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 있잖아요. 0.9 범위 내에서 이걸 보수 요율 및 한도에 비해 명시를 해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6만 받겠다. 뭐 상가는 0.5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를 해놔야 된다고. 게시해놓고 끝내놓고 나서 0.9를 받아버리면 돼, 안 돼? 그럼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 돼. 0.9까지는 가능하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 명시에서 요율표에 게시한 것은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주택 외. 어디서 나온다? 주택 외. 이 외 한 글자 차이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오피스텔은 좀 이따 하기로 일단 책 좀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중개보수 한도가 나왔어요. 2번에서 1번. 그리고 양가 1번 주택의 경우 나와 있어요. 주택은 자, 첫째 줄 후단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쳐서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방도, 특별자치도 이걸 줄여서 뭐라래? 시도.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통부령 상한 나와 있죠. 매매는 얼마를 써요? 0.9. 임대차 등은 0.8. 나와 있고. 3번 물건하고 사무소 소재의 다른 건 나와 있어요. 자, 기억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나와 있죠.
물건하고 사무소 다르면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근데 님 보세요. 법인은 무슨 사무소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분사무소. 분사무소 거래 끝냈죠? 그럼 뭘 따른다? 분사무소 시도조례. 그럼 만약에 반대로 주된 사무소 거래 끝냈으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했던 사무소를 기준한다. 이렇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범위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억해 보시게 되면 주택 외 중개 대상으로 일방 그랬죠. 일방.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은 0.9 동그라미. 0.9 이내에서 상호 뭐다? 협의. 의뢰인과 경우 협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0.9 범위 내에서 협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니은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은 요건을 갖춘 거거든요. 요건을 갖춘 거. 그럼 요건을 갖춘 것은 뭐냐 하면 자, 거기 요건이 쫙 나와 있어요. 자, 거기 A 보면 전용 면적 얼마? 전용 면적이요.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32평 정도. 그렇죠? 이하일 것. 이하일 것 동안에 쳐보세요. 미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보면은 상하수도 어떤 거라며? 그 전용 입식 부엌 갖춰야 되고,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되고, 목욕시설까지 갖춰야 돼. 그러면 거기 하나만 갖춰라 했어요? 모두 갖춰야 돼. 모두.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다 갖췄을 때, 그러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 요율을 외워야 돼. 원래 이 요율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문제가 다 제시가 돼.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 이 요율은 외워야 돼. 이해됐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은 똑같이 0.9 범위에서 협의야. 근데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얼마? 0.4. 이 요율을 외워야 돼. 문제 나올 때 이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아요. 오피스텔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임대를 나누면 0.4가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요건을 갖춘 거.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걸 갖춥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개공은 주택 외의 동그라미 주세요. 자, 주택 외의. 찾았어요? 외의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하는 건 주택에서 나와요? 주택 외에서 나와요? 외. 그게 중요해요. 주택 외에서 나온 거. 주택은 조례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조례표. 그러니까 주택 외에서 나온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진 거 뭐요? 대부분 뭘 던져요? 동그라미죠. 오늘은 네모로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아니, 건물이야. 자, 이거 맞죠? 이건 뭐예요? 1층, 2층인데 1층은 주로 뭘로 써? 상가. 2층은 네, 복합 건물이에요. 상가하고 주택. 자, 그러면 이걸 통째로 매매할 수가 있어, 없어? 통째로 매매한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주택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보수 계산할 때 상가를 놓고 계산해야 되냐, 아니면 각각 계산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근데 이 상가로 보면은 주택하고 이렇게 상가로 보면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주택은 대부분 서울 같은 0.4에서 0.6이거든요. 조례표가. 근데 상가는 최대 얼마요? 0.9잖아요.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뭘로 계산하에 따라 보수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때는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보고 계산해야 돼요? 상가를 보고 계산해야 돼요? 각각 계산해야 돼요. 통째로 했을 때. 통째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각각?
따로따로 해서. 저 가까이 고 여기는. 아니 건물 자체. 가까? 그럼. 면적 비율. 좋아. 면적 비율입니다. 그럼 면적 비율인데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뭘로 봐? 주택을 따릅니다. 그러면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근데 반대로 주택보다 상가가 커버리면 상가입니다. 그러면 협의죠, 협의? 0.9 보면서 협의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 같죠? 같으면은 뭘로 볼까? 주택으로 봐? 같으면 싸게 해야 돼? 싸게 해야 돼? 똑같으면 여기는 주택이고. 찍어봐.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뭘로 본다? 주택.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이상이라는 단어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을 뭐라고 표현해요? 법에서 미만이라고 표현해요. 미만은 2분의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알았어. 2분의 1은 절대 안 틀리니까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를 신경 써야 돼요. 저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론 문제가 더 어려워.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쉬워. 저거 말고 있으면 오히려 쉬운데 이론 문제가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서 흔들어 자치면 틀리게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의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는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나와 있어요? 2분의 1 미만 동그라미. 미만은 뭘로 한다?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저거요.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그다음에 큰 2번 한도를 초과한 보수 효력. 초과 분만 무효입니다. 이거는 중개 보수를 초과받았을 때 초과 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수 범위 한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아는 건 다져가고 모르는 건 습득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달달달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앉아있지. 그죠? 그저께 합격자 모임 했는데, 그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보수. 아까 이야기했죠. 계산 문제도 한 문제 나온다. 우리 과목에서 계산 문제는 유일하게 여기서 나와.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 우리 과목은. 계산기 없어도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오히려 시간 더 걸려요. 그냥 이것은 계산하면 돼요. 학계로이나 계산기 쓰지 우리 과목은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중개보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제 중개업 하면서 보수 계산도 못하면 안 되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요즘은 할 줄 몰라도 돼. 인터넷 보면 그 계산기 막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다 금액 넣으면 딱 나오더만 알아서 계산해서. 그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요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산출된 금액을 이걸 산출액이란 말을 써요. 산출액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택이 있잖아요. 아까 주택은 조례를 따른다 그랬죠? 조례표 보면 한도액이라고 있어.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여러분들 고소득 줄 때도 어느 한도 정해놓고 그렇죠?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액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 한도액이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해야 돼. 이 금액하고 이건 비교해서. 그럼 큰 거의 보수가 되겠어요? 작은 거의 보수가 되겠어요? 작은 거의 보수가 돼요. 대부분 큰 건데 이것만 작은 거야. 이게 보수 계산할 때.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면 뭐가 보수요? 한도액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면 산출액이 보수가 되는 거.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죠. 산출액.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할 것도 없이 비교해서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작은 거 그러면 끝나요. 작은 거 그러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그 1번하고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의 한도에 비교해서 낮은 금액 동그라미. 낮은 금액을 법정 보수로 한다. 낮은 금액을 법정 보수로 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작은 것이 중개 보수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 금액이 있는데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매매? 대금이에요, 대금.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럼 3억이다 하면 3억 곱하기 요율이야. 요율이 0.4 그러면 3, 4, 12,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 웬만한 건 그냥 암산으로 해도 돼요. 근데 계산 뜯으면 시간 더 걸리지. 매매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이 뭐예요, 교환? 바꾸는 거죠.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이 거래 금액이 돼요. 큰 금액.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주택이 2억짜리예요. 을 아파트가 3억이에요. 그럼 막 교환을 시킵니다. 이제 A라는 개공이 중개를 해, 교환 계약을 중개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교환이 성립해요? 2억하고 3억 이렇게 막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차익 주면 가능해요. 교환은 어차피 똑같은 금액 찾기는 진짜 어려워. 이런 것도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환은 이렇게 차익을 주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겨요? 막 2억짜리 3억 막 바꾸면. 아니, 누가? 갑이요, 을이요? 갑이 이기죠. 3억짜리 받고 2억 줬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 줘야 돼? 1억을 줘야지. 그럼 똑같이 3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환이 성립돼. 그럼 이 1억이라는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어, 지금 용어 익히는 거야. 이 용어 알아야 돼. 이 용어, 교환해서 이 용어를 알아야지 나중에 그 뭔 단어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된다. 교환 차익을 뭐라고 표현할까? 교환 차익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 용어 알아야 된다니까. 용어를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보수 계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래금액? 아니고 아무거나 생각해봐. 생각나는 대로. 차이맥. 오, 좋았어. 나 처음 들어봤어. 또. 빨리 빨리. 모르겠어. 그래. 네, 이걸 보충금이라래요. 보충금이란 말을 써요. 이 보충금이란 말을 써요. 교환에서. 이 차익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충금은 보수 계산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계산 안 돼. 그러면 여기서는 뭘 2억 놓고 계산해야 돼요? 3억 놓고 계산해야 돼요? 3억. 이것까지 보태갖고 4억을 놓고 계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3억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큰 금액이잖아요. 둘 중에서 큰 금액. 그래갖고 요율 고백. 요율이 0.4다 그러면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근데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요? 그럼 이쪽에서 얼마? 120만 원 받고 이쪽에서 얼마? 120만 원. 각각 계산한 게 아니라 큰 걸로 해갖고 양쪽에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럼 얼마? 240이 되는 거예요. 총액을 물었으면 240만 원. 자, 이해됐어요? 그래도 엊그저께 그 천안 합격자 모임 했잖아요. 거기 작년에 합격 가신 분이 혼자서 5억, 천안에서 5억 몇천짜리 5억 4천인가? 천안에서 5억 4천이면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했대요. 그래서 그 보수가 꽤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양따 쳤으니까. 그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합격자 모임 오기 며칠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았네, 맨날. 그분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합격생, 올해 합격생 말고 작년 합격생. 이해되셨어요? 네. 27회 합격생인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각각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120만인데 양쪽 받으면 얼마? 240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3억짜리인데 그럼 5억 4천짜리면 계산해보면 대충 나오겠죠. 4, 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한 건 내고 400만 원 벌면 되지 뭐. 그거 얼마나. 혼자서.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씩만 해도 돼. 나머지 월세하고. 그래도 돼. 어? 아, 어려워? 물론 어렵긴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벌기가. 그렇죠. 근데 보니까 잘한 사람은 잘하더라고. 나 우리 집 서울 우리 집 주변도 그 중개업소가 엄청 많거든요. 꼭 한 사람이 하더만 그 중개사 그분한테만 매물이 그분한테 거래를 잘하니까 또 거기다 맡겨. 꼭 보면 그 사람만 성사시켜. 주변에 보면 그 사람 맡길 때도 보면 여러분들 팔려면 그 사람이 잘해주니까 잘 거래를 끝내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지. 그러잖아요. 빨리 팔 사람 빨리 팔아야 되고 또 더 받고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맡기는 사람도 그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게 인지도를 높이면 돼요. 일단 큰 금액입니다. 무슨 금액? 큰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임대차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보증금이요, 보증금. 보증금이 거래 금액. 그럼 보증금 3억이면 3억이야. 근데 보통 임대차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럼 환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환산을 해서 하는 거야. 그럼 환산 공식을 알아야 돼.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뭘 곱할까? 100을 곱하면 돼, 일률적으로. 그럼 기간은 안 곱해요? 기간은 안 곱해. 옛날에는 여기다가 기간을 곱했어요. 개월수를. 2년 계약하면 24, 1년 계약하면 12. 근데 이거 100이에요. 지금 무조건 100을 곱해요. 기간은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야. 그렇게 계산했는데도 일단 이거의 거래 금액이 되거든요. 이거의 거래 금액인데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하느냐? 70을 곱하게 돼 있어요.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 이게 예를 들어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2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 2천밖에 안 돼. 그러면 좀 3천밖에 안 되잖아요. 3천이면 5천만 원 넘어섰어, 안 넘었어? 안 넘었었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거래 금액이 얼마 나와? 예, 2,020에 1,400에다가 2,400. 3천이 아니라 2,400만 원을 거래 금액을 놓고 여기다 요일 곱해서 보수를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뭘 곱해야 돼? 일단은 무조건 100을 곱해야 돼. 5천만 원이 환산해서도 안 나왔을 때는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왜 100이 나오고 왜 70이 나온가? 이 법에서 그렇게 규정한지 아세요? 옛날에는 개월수를 곱했거든요. 이게 한 15년 한 그 정도 됐어요. 이게 100으로 바뀐 데가. 그 역사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그때도 계속 강의해 왔으니까. 그 역사가 알아. 그 옛날에는 개월수 곱해서 계산했거든요. 왜 100이 나왔고, 왜 70이 나왔을까? 그 역사. 이게 100이 나온 역사. 이제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자꾸. 왜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보수 올리려고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건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개월수를 곱하면 얼마 곱해야 돼? 24. 근데 100은 엄청 높죠. 그래서 보수가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수가 낮다. 중개업소 낮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올리려고 100을 했어요. 근데 24에서 갑자기 100으로 올라갔잖아요. 엄청 뛴 거죠. 한 4배 이상 뛰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을 곱해서 그래서 이제 100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거 5천도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보수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거야. 이제 이게 뭐 언론에서도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이게 단서로 나온 거야 70이. 몇 개월 뒤에 이제 단서가 생긴 거야. 이렇게 환산해도 5천이 안 나오면 70을 하자. 그러면 보수가 내려간 거죠. 그래도 24보다는 높아 안 높아? 높아요. 그래도 높아요. 그래서 70이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보수 올리려고 나온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에서 한 번이 겁니다. 일단은 보증금에 뭐가 있을 때 차임. 차임액이 100을 고방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공식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본문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이다 동안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 70을 고방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이제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자, 동일 당사자 간 동그라미. 동일 기획 동그라미. 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획에 이루어진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거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란 말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쓰리동 그럽니다. 쓰리동.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하죠. 무슨 동? 쓰리동. 아, 좋았어요. 자, 그렇죠. 자, 칠판 봐보세요. 이렇게 매매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임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 둘 다 중개를 했어요. 매매도 중개하고 임대도 다 중개했다. 그럼 파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임대를 놓은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인. 이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 그러면 이 갑은 이사 갔어 안 갔어? 안 가고 자기가 이제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뀐 거야. 주인만 바뀐 거야. 근데 이제 매매도 하고 임대 두 개 거래 있잖아요. 그럼 개공은 매매 보수, 임대 받아서 다 받으면 좋죠. 근데 뭐만 적용한다?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물건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 당사자. 당사자 같잖아 지금. 주인만 받겠지. 그리고 동일 기회,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무슨 기회? 동일 기회. 그러면 뭐만? 매매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이게요? 세 가지. 그러니까 매매 보수만 받는 거예요. 쓰리동. 물건 갖고 당사자 갖고 같은 기회. 같은 기회란 게 뭐예요? 만약에 1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똑같은데 6월 달에 임대가 이루어졌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건 동일 기회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건 동일 기회가 아니지. 이건 별개 보수야. 매매 보수, 임대 보수. 됐어요?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물건이 같아야 되고,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해볼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병에게 임대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 훨씬 많죠? 왼쪽보다는. 그럼 개공이 둘 다 중개했어요. A라는 개업공인증 둘 다 중개했어. 그죠? 그럼 이때 매매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이건 다 받아요. 왜 그러냐면 물건은 같죠? 기회도 같죠? 뭐가 달라져? 그럼 쓰리동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보수 받고 임대 보수 다 받아.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쓰리동이 아니면 둘 다 계산해갖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이게 쓰리동이면 매매만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기는 훨씬 편해. 매매만 계산하면 돼. 저쪽은 둘 다 계산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쓰리동은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제공한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양가 5번. 보수는 한쪽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양쪽? 쌍방 동그라미, 각각 동그라미. 각각. 자, 쌍방도 각각 받게 돼 있어요. 양쪽에 다 받아 보수는, 중개 보수는. 이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지급 시기 한번 보세요. 보수 지급수는 개공하고 의뢰인 약정 따르. 약정했다가 뭔 거라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때 보통 언제를 말해요? 잔금 지급. 이걸 기준으로 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 이해되셨어요?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됐고, 자, DP에 넘어가세요. 실비가 나와요, 실비. 그럼 실비가 뭘까? 실비. 비용.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개공이 이 물건, 이 건물을 중개하려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현장에 가다 보면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교통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실비야. 또 이 건축물 대장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물건 조사하려면. 그럼 건축물 대장 발급 비용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있어. 그거 실비. 또 뭐 등기부터 열람 비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다 실비야. 교통비, 또 숙박비,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 대장 발급 비용, 열람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비로 하는데, 그죠?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앞주에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배웠어요? 이 앞주에 예치 공고제도. 거기. 안 했어? 예, 안 하고, 아까 그러면 왜 진도 거기 페이지 수를 보수부터 한 다음에 60페이지가 6절. 근데 왜 보수부터 진도가 나간다 그랬어? 거기서부터 나간다 그래야지. 내 책임이 아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죽인다. 죽인다. 그건 또 잘 기억하네. 거기 안 하고 넘었어요. 그럼 이따 하면 돼. 거기 그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비는. 그래서 이제 원위치 하세요. 66페이지. 그 양가로 1번 실비란 권리관계 등 확인 밑줄 그으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숙박비, 교통비, 뭐 등기부 등본, 열람비용, 뭐 발급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가 권리관계 등 확인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하고 넘어왔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기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실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보통 말하는 실비는 권리관계 등 확인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실비는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고 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질문 있어요? 네. 실비는 곧바로 계약 안 끝나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교통비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영수증 첨부해서 바로 청구 가능해. 계약과 관계가 없어요. 실비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수하고 별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돈 들어간 거, 자기가 돈 지출한 걸로 청구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비는 2번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죠. 자,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용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죠. 그러면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쪽에서 받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받을 것 같아요? 매수인 쪽이요? 매도인 쪽이요? 매도인 이전 쪽이요? 취득 쪽이요? 이전 쪽입니다. 이전. 이쪽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실비는 한쪽에서 받거든요. 보수는 양쪽에 받지만. 실비는 한쪽에 받는데 권리관계 등 확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는 매도인 쪽에서 받아. 여기서 권리관계 요청을 할 게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영수증은 당연히 첨부해야 되고 이전 의뢰인 동그라미.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무슨 의뢰인? 무슨 의뢰인? 무슨 의뢰인? 근데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야. 그게 이거 맨날 헷갈려. 한 바퀴 돌으면 이게 헷갈려. 이 내용이 어려운 거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 근데 맨날 틀려. 이거 11월부터 강의하잖아요. 내년 8월 돼도 틀려.
공부할 것도 없고 내용도 많지 않고 맨날 잊어먹어. 여러분 선배들 그랬어요. 11월부터 강의한 건데 7월, 8월 모의고사 맨날 틀린다니까. 물어봐도 맨날 틀리고. 알았다가 다 잊어먹어. 이해됐어요? 너무 쉬워서 잊어먹나? 뭐 민법상 대리면 뭐 상담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하고 막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죠. 자, 보통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쪽,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쪽. 계약금 반환 채무는 아까 안 하고 넘어왔는데 하여튼 취득 거래요. 이해됐어요? 예, 잘 공부. 그다음에 그 3번 실비 범위 기준 시도 조례 밑줄 보세요. 시도 조례. 시도 조례. 그러니까 이 실비 한도는 주택 중개 보수 한도가 똑같아요. 아까 주택 중개 보수 한도가 시도 조례고 물건하고 사무소 다르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실비 한도 똑같아요. 그 사무소 기준이고 시도 조례입니다. 그 밑에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비라는 것은 자기 돈, 실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쪽에서 받는 거고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쪽에서 받는 거고. 이해됐어요? 한도는 시도 조례다. 뭐 이 정도만 좀 읽어 두세요. 나머지는 뭐 서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 하니까 정확하게 1시간이 끝나네. 보수만 하니까 1시간이 끝나고. 그러면 이걸 기념한 걸,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휴식 갔습니다. 휴식.